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이도엽입니다. 오늘 박산식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 못하게 되셔서 제가 대신 발표한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제 내용은 중소현장 스마트 건설 기술 어떻게 이제 활성화시킬까라는 부분인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영상 기반 AI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구실에서 이제 대학교 연구실 창업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사업 활동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연구하는 부분이랑 실제로 그 R&D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실증을 되고 있고 실증하면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번 자리에서 통해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저희가 이제 그 AI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기초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산업안전보호법 한 800개 조항 중에 한 50개 정도는 시각으로 이제 판별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한 3년 정도의 사망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한 80% 정도는 또 시각지능,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서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좀 보여 있어서요. 네, 그 기초 연구를 좀 시작하게 됐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콘티랩이라는 실험실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 기초 R&D 연구를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영상 AI 보면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AI 허브에 2년간 학습 데이터 사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사업단,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 기술 개발, 여기서도 연구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과정도 수행하고 있고, 작년에는 저희 그 협회사들이랑 같이 좀 조인을 해서 니아의 그 AIoT 기반 스마트 건설 안전 플랫폼 이쪽도 이제 실증을 한번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들이 모두 이제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과연 이제 문제가 뭔지 실증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던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술들을 중소 현장에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지금 실증하고 있는 부분은 그 국토부 저 스마트 건설 사업단 도로공사 쪽, 그리고 서울시도 지금 현재 2개소 POC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POC 실증을 하는 부분들은 과연 영상 AI 기술을 각 공정이 진행될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된다는 말은 이제 카메라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식별될 수 있는 그 오브젝트 객체의 대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카메라 각도라든지 거리라든지 그 정확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1년 동안 실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주택공사에서도 2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고, 또 다른 일반 기업에서도 동일한 영상 AI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제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능형 CCTV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좀 많이 기대치가 좀 높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능형 CCTV를 현장에 적용했을 때 조금 약간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뭔지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현재 지능형 CCTV 적용이랑 운영 수준은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판별 정확도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형 CCTV는 뭐 대형 현장만 쓰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과연 그 안전점검 사각지대의 중소 현장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지능형 CCTV를 적용해야 될까?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좀 결론을 좀 내렸는데요. 경량 AI 카메라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업별 안전 수준 평가가 또 필요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자율안전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중소 현장의 재해를 영상 AI 기술로 일부라도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및 정책 쪽을 보시면 키워드만 보시면은 건설업에서 50% 사망사고, 그리고 정부 안전점검 1%, 대부분의 민간 중소 현장은 점검 대상에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 보시면 서울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85% 중소 현장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지원 사업도 이제 정부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 공사까지 좀 포함해서 이제 공사의 주요 작업들을 CCTV로 촬영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이렇게 이제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현장에 이제 CCTV 영상 확보되는 인프라는 좀 갖춰졌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계속 이제 영상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어떤 원인인지 파악하는 이런 용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AI 기술이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된다면은 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CCTV로 보는 거죠. 아파트 현장에 고성능 CCTV를 타워크레인 설치하고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줌인하면서 파악했던 내용들입니다. 작업자가 비정상적인 통로로 내려가거나 적재물이 배치가 돼 있거나, 여기 보시면은 그 생명줄 라인에 매듭이 져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판별을 하는 거. 네. 안전벨트 미착용, 뭐 작업 발판 없이 비계 매달려 작업하는 거, 해치 열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영상 AI 기술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카메라 설치 운영이라든지 해상도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지능형 CCTV 인증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게 인증 제품이 되게 많습니다. 한 143개 제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인증 분야는 일반 분야 10종, 만점 분야 6종 해서 지금 저희 그 스마트 건설안전 협회에 있는 회원사 인텔리빅스도 이 인증을 받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증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배회라든지 방화라든지 쓰러짐 이런 것들은 건설 현장에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인텔리빅스는 계속 이제 하시겠지만 뭐 안전모 착용 여부, 어떤 특정과 침입 이런 것들을 건설 현장에 지금 적용하고 있고, 지금 밖에 가시면 아마 볼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90% 이상 검증 인증을 부여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건설 현장 위험 식별에 관한 공식적인 이런 시험 방법이나 인증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랜 기간의 사전 연구를 통해 간담회를 거치고,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이런 시험용 데이터들, 인증용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제 인증 체계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 쪽도 이제 지능형 CCTV를 쓴다고 했을 때 이런 인증 기준을 어디서는 좀 주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텔리빅스 내용들인데요. 뭐 계구부 진입, 위험 구간 진입, 불도저 접근, 안전모 착용 여부, 불꽃, 쓰러짐 이런 게 있고, 국내 건설사들도 나름대로 그 내부적으로 그 R&D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스마트 건설 볼륨 2에 나오는 그 기술 성숙도 내용인데요.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TRL 레벨 3에 있는 내용들은 센서 쪽입니다. 그리고 이동형 CCTV 같은 경우는 그 녹화 관리용, 블랙박스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능형 CCTV는 TRL4, TRL5 이 정도에 있고요. 지금 현재 기술 개발 중인 기술 효과를 검증해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 좀 한계가 뭐냐면은 좀 범용적인 위험 상황을 좀 탐지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내용들을 탐지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대부분은 위험과 접근이라든지 안전모 같은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사고 나는 부분들 그리고 개별 작업에 대해서 위험 사항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외부 비계 작업만 해도 저희가 분석한 바로 한 14종, 그리고 이동식 비계 8종, 사다리 8종 뭐 등등 위험 추락 사고와 관련된 위험 기밀별로 위험 사항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개발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하나하나씩 이제 검증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럼 영상 AI 기술이 왜 도입이 어려운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제한적인 위험 판별, 좀 범용적이고 특정한 작업에 발생 가능한 위험 사항들을 식별하기가 아직은 어렵다. 그 부분이고, 동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 판별 정확성 이슈. 이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카메라가 특정한 부위를 계속 이제 보고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판별 정확도가 좀 높일 수가 있는데요. 건설 분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AI 카메라를 어떤 현장에 가져가면 되고 또 어떤 현장에 가져가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해야 될 객체 그리고 현장의 상황들에 따라서 위험 판별 정확성 이슈가 너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통신 인프라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영상 AI를 판별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그 스트리밍된 영상이 어떤 서버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LTE라든지 이런 서버를 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서버나 클라우드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통신이 안 잡히는 거죠. 이런 것들 통신 인프라 이슈가 좀 크게 있고요. 그래서 뭐 인텔리빅스에서도 이제 엣지 형태로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 운영 이슈 이런 부분도 클라우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설치된 PC 서버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엣지 단으로 할 것인지 다양한 이슈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그 영상 기반 위험 판별 AI 기술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위험 상황을 좀 정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 실제도 저희가 촬영해야 되지만 가상으로도 좀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 상황에 따른 탐지 대상 객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AI 모델을 선정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AI가 학습이 되면은 개별적인 객체 인식 이후에 위험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개발된 내용들은 뭐 시스템 클라우드라든지 로컬이라든지 아니면 엣지 형태로 시스템을 구현해서 운영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라벨링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운딩 박스, 사각형 박스로도 되지만은 이렇게 옆에 따는 외곽 라인 따는 방식들, 그리고 사다리 같은 것도, 그리고 부위, 이런 부위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 작업자가 어떤 부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방식들도 이제 라벨링이 매뉴얼하게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 위험 환경이랑 위험 상황 행동을 연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위험 상황이랑 위험 행동들을 연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매뉴얼 라벨링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좀 획기적으로 좀 단축할 수 있는 기술도 좀 응용해서 이제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객체 인식 이후에 이제 위험 판별 로직을 좀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동식 비계 위에 탑승 상태로 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 위반 사항들이죠. 이런 상황들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동식 비계를 식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식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기계 위에 타고 있는지를 판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객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또 판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객체 인식만으로 위험 판별한다는 거는 되게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근데 현장에서는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로직들을 이제 좀 추가로 이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와 같은 경우는 뭐 적재물을 딛고 작업, 네, 적재물에 대한 객체 인식, 사람에 대한 객체 인식, 그리고 그 식별된 객체의 관계들을 AI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룰이 이제 적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사다리 이제 높이 추정, 사다리 작업자가 지금 몇 미터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는 추가 기법이 좀 필요하다. 네,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버 모바일 엣지 기반 시스템 구성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LTE랑 와이파이 형태로 영상이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서버나 클라우드의 뭐 GPU, CPU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위험을 판단하게 되고,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대시보드 플랫폼에서 이제 표출하는 형태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 통신이 안 될 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비용 문제, 중소현장 광역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대기업도 좀 쓰기가 힘든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경량, 모바일 기반 경량, 그리고 엣지, 요즘은 NPU 반도체까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저희 그 콘텐츠에서 개발한 모바일 폰에 AI를 탑재한 내용들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 NPU 반도체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현장에서 통신이 없더라도 이 영상이 이제 바로 이제 엣지단, 현장 장치단에서 바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관제센터까지는 이벤트 상황이 못 가겠지만 현장에서 바로 이제 스피커 형태로 알람을 줄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이벤트 상황이 지하층에서 기록됐다면은 저장이 되고 이게 통신이 되는 상태에서 놓여질 때는 대시보드로 관제센터로 넘어갈 수 있는, 네, 이런 방식을 좀 구성을 하고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종류도 제가 좀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동식 카메라를 많이 쓰는데 저희가 한계가 뭐냐면은 뭐 저희가 사다리 작업, 이동식 비계 작업, 렌탈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한 AI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동식 카메라 배치해 놓으면은 사다리 작업은 계속 이동하잖아요. 이동식 비계도 그렇고 렌탈도 그렇고. 근데 특정한 이게 단렌즈 카메라 시야각도 좁기 때문에 이런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360 카메라, 그리고 어안렌즈 카메라 이런 것들도 좀 테스트를 해봤고요. 분명히 작동은 잘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게 중소 현장에 적용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아까 TR 레벨 5에 보면은 저희가 드론이라든지 로보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자율적으로 해당 작업 현장으로 로보가 이동해서 어떤 스마트 안전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이런 방식까지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많은 초기 단계의 연구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테스트를 해본 거는 어떤 카메라 입력 장치든 이제 전부 다 이제 적용 가능하고 통신도 가능하도록. 그래서 뭐 안전모 착용형이라든지 바디캠 다 가능하고요. 뭐 로봇독도 이제 가능할 거고,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기 실증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잡냐면, 아파트 고층 공사할 때 깽폼 올라갔을 때 그 고층에서 작업한 작업자들, 이거는 타워크레인 설치된 CCTV로도 할 수가 없고 이동식 CCTV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특정한 작업이 예정된 그 루트를 따라 자동으로 이제 비행을 시키고 이제 근접해서 그 작업자를 이제 촬영한다면은 뭐 안전모 착용 여부라든지 안전모 체결 여부들,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뒤쪽에 저희가 실증한 내용인데 좀 간단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앙대에서 이제 개발한 내용들은 좀 작업에 특화된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비계, 사다리, 이동식 비계, 뭐 절단 용접 작업에 대한 위험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일부는 KT 시험 인증을 받아서 네, 성능을 좀 확보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뒤쪽에 가보시면은 저희 샘플들이 있습니다. 뭐 안전모 착용 여부, 뭐 안전고리 체결 여부, 해치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실장에서 실증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게 가능은 한데 과연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해야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한계점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안전고리 같은 건 너무 작기 때문에 잘 안 잡히고 사람 눈으로도 안 보이는데 영상으로 좀 힘든 거죠. 그리고 보통 저기 그물을 많이 칩니다. 그물을 치다 보니까 또 안전고리 영상이 좀 가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가능은 한 부분이 있지만 해결될 부분도 꽤 많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비교입니다. 그 외부 그 아우트리거 설치 여부, 그리고 몇 명이 지금 현재 탑승을 되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객체 인식 이후에 저희가 룰을 넣어서 판단을 했고요. 보시면은 몇 명이 지금 작업하고 있다라고 카운팅이 되고 있고, 사다리 작업은 조금 이제 특이하게 좀 룰을 많이 넣었는데요. 지금 현재 작업자가 몇 미터에 작업하고 있는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면 1.25m 이상은 2인 1조 작업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3.5m 이상은 사다리 작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 높이를 추정할 수 있다면은 이런 그 사다리 작업에 특화된 AI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화재 용접 같은 경우 조금 단순한데요. 이런 그 절단기가 있을 때 불꽃 피산 방지망이라든지 주변에 소화기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은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하고 있는지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요 인증받은 내용을 실증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대 거리가 한 10m 이내, 예, 10m를 벗어나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동식 CCTV로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운영이 쉬울까? 네, 그런 문제도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쪽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니아 프로젝트인데 이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장치에서 LTE로 클라우드 서버로 이제 넘어가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GPU랑 CPU를 이제 써서 이제 위험 판별을 하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문제점 뭐냐면은 클라우드 AI를 쓰면 클라우드에 있는 그 GPU 자원이나 CPU 자원을 쓰면은 이게 계속 이제 연산량을 책정을 하고 거기에 요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거의 뭐 50만 원 이상씩 시스템 사용하는 비용이 들게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뭐 지하층 통신 음영 지역 문제가 있고 뭐 영상 좀 지연 현상. 이게 서버에 다이렉트로 붙으면은 이게 실시간 영상이랑 실시간 스트리밍이랑 저희 그 AI 디텍터 바운딩 박스로 많이 표현되는데요. 그런 박스들이 실시간 잘 보이는데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 현상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동식 CCTV가 조금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동되는 현장에서 작업이 계속 바뀔 때 좀 쓰기가 좀 불편하다. 네. 이게 만약에 이거는 그 현장에 좀 의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증을 위해서 마지못해 저희가 이동식 CCTV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목적대로 거의 안 움직였던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좀 서버 기반 이런 부분들. 이거는 서버 기반으로 한다면은 현장에 PC가 이제 설치돼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럼 PC 구매 비용들, 뭐 워크스테이션급은 아니지만 거의 한 4,500만 원 정도의 PC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좀 보여드리는 게 지금 소형 객체가 좀 잘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게 20m 정도, 30m 정도 떨어진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안전고리 체결 여부를 좀 실증을 했지만 좀 안 잡히는 부분들이 많았다.
예, 한계가 있는 부분들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엣지 모바일 기반으로 이제 했던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지금 구글 마켓에 저희가 올려서 무료로 이제 쓸 수 있게끔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응용돼서 했던 부분들이 지금 밖에 있는 저희 협회사 CI 솔루션 그 LTE 기반 이동 CCTV 여기에 저희 이제 AI 기술을 좀 붙여서 이제 그 상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CI 솔루션 기존에 있는 LTE 그 웹 RTC 방식으로 스트리밍이 그냥 들어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핸드폰 안에 저희 어플리케이션 깔려서 위험 판별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 여기는 썸네일 형태로 기록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통신 문제라든지 이게 경량화되다 보니까 또 기존에 했던 것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실증을 통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영상 기반 위험 판별 AI 기술을 중소 현장에 좀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의 그 그룹을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판별성, 두 번째는 운영성,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지만 힘든 자율성. 이 3가지 부분 좀 구분을 해봤고요. 정확도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실시간 그 프레임 보통 이제 초당 30프레임씩 분석을 하는데요. 그런 한 장 한 장마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판별해서 그 지능형 CCTV 성능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별을 한다면은 그 지능형 CCTV는 절대 이제 적용할 수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확도가 상회이기 때문에 오탐, 오알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피로도가 좀 많이 높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정의된 단위 시간별로 위험 판별 결과를 좀 제공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10분 혹은 뭐 20분 혹은 5분 단위로 그 5분 단위로 판별된 그 이벤트 상황이 한 50%, 60% 넘었다고 했을 때만 이벤트로 이제 기록을 해서 알람을 주는 방식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정확도 이슈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별 대상 이슈 같은 경우는 저기 지능형 CCTV 판별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학습 데이터가 좀 필요한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현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촬영되고 기록되고 보관되고 있는 그런 학습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되고 개발사들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로 한데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성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배치 운영, 네, 카메라 무게, 현장 배치, 뭐 전력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스한협에서 이제 블랙박스 형태로 좀 가볍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력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있는데요. 많이 이제 기록되고 보관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영상을 이제 AI 기술로 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량화, 저전력 그리고 AI가 엣지 단으로 판별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이런 기술들이 좀 개발되면은 중소 현장에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바일 폰이라든지 MPU 기반 온 디바이스 형태로 간다면은 이런 서버 구축 비용들을 로컬 서버라는 클라우드 비용들을 획기적으로 좀 절감할 수 있고, 플랫폼에서는 그 판별된 결과값들만 취합을 해서 이제 제공해 주면 되는 이런 걸로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성 부분인데요. 그 단순한 실시간 알람보다는 작업 영상을 좀 전환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A라는 사다리 작업을 오늘 오전에 오전 동안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전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이 정보를 주고 위험이 판별됐을 때는 그런 교육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적발하는 부분이라 잘했으면은 이게 잘못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잘된 것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안전 수준 평가니까 안전 수준 높음, 안전 수준 낮음 뭐 이런 식으로 판별할 수 있으니까 잘 됐다면은 그걸 기준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이제 작업자 행동을 좀 유도할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건 좀 실증을 통해서는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염두를 해주시고 그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좀 실증을 통해서 좀 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제3자가 작업자를 관리하는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수십만 개 있는 중소 현장에서는 이거를 또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자율안전 활동을 좀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근데 중소 현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기가 작업을 하는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끔, 그리고 핸드폰으로 뭐 기록을 하게끔, 아니면 정말 뭐 10만 원짜리 경량 AI 카메라가 이제 개발이 된다면은 그거를 내가 작업한 현장에 배치를 해놓고 블랙박스처럼 내가 하는 활동을 이제 오픈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나중에 뭐 어떤 저기 입찰이라든지 참여할 때 이제 보탬이 된다면은 수많은 이제 중소 건설사 민간까지도 해서 자율적으로 안전 활동을 좀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연구와 사업 활동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된다면은 이제 건설 현장의 관리적인 안전 문화, 그리고 민간 건설 현장의 작업자의 안전 풍토,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이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계속 연구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오치돈입니다. 저희 요번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건설 근로자 안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 8세부에서 근로자 안전 확보 기술 중에서도 교육 관련된 내용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안전 교육에 대한 실태 부분, 그리고 왜 작업 환경 모델을 활용한 교육이 필요한지, 뭐 그거에 대한 필요성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기술 중에서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지, 그래서 향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기술 개발이 좀 더 고도화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한 4년 동안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술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을 적용했을 때 정책적으로도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로자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건진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뭐 근로자를 좀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건진법은 뭐 저는 표현은 이제 구조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구조물에 대한 뭐 안전 이런 부분 쪽으로 매일 교육을 하고 있고, 뭐 작업 절차라든가 근로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건진법 관련된 내용은 뭐 TBM, 그러니까 툴박스 미팅을 할 때 뭐 교육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 시간이 매우 짧다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뭐 관리 감독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 교육, 그리고 특별 교육으로 하고 있는 대상들, 공종 작업이나 공종들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그 공종들은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을 때, 뭐 그 교육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현장에서는 뭐 집체 교육들, 그리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뭐 결국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안전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현장 상황이 좀 반영될 수 없다라는 한계들, 그러니까 교육 자료들이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의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를 좀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언어적인 문제들, 그래서 이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사고 발생의 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특정 장비 등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정보를 파악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안전교육 컨텐츠에 좀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크게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뭐 특성이 좀 반영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하고, 특히 이제 사고 사례들, 그 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들이 무엇이었고, 그때 당시에 작업 환경들이 어땠는지 이런 정보들이 좀 포함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등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저희가 교육에 대한 콘텐츠 포함 내용이 좀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과거 데이터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분석을 해보면 재해가 발생된 유역은 뭐 아시는 것처럼 추락 사고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소규모 현장, 특히 이제 근로자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근로자의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하고 연령이 50대 이상, 그리고 그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 즉 안전방호 장치의 결함이라든가 혹은 불안전한 상태를 그대로 좀 방치해 두는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좀 문제점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확인했을 때 최초의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그 VR 기반의 안전교육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좀 한정을 지었었는데요.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크게 한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시스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일단 저희가 조사했을 때 안전 교육에 대한 효과가 좋은 것은 작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는 교육, 특히 그 직전에 자기가 투입되는 공간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한다면 가장 큰 교육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툴박스 미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뭐 많이 개발되고 있는 VR 체험형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4D 빔과 AR 빔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 이렇게 4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툴박스 미팅 관련된 거하고요. 4D BIM인데요. 2가지 모두 작업 환경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방식은 다소 좀 다릅니다. 뭐 3D 모델링 기법도 있지만 사진 기반으로 이제 작업 환경 모델이라고 하는 정의를 저희가 좀 더 기술적으로 3D 모델링에 국한한 건 아니고요. 충분히 사진 정보만으로도 작업 환경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는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360 기반의 TBM 안전교육 생성 시스템은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모바일 기반으로 일단 해서 간단하게 툴박스 미팅 할 때 작업조 단위로 이루어지는 TBM을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TBM식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반이 좀 적합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일단은 작업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작업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보통 오전에 TBM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전날 그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360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 요인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 위험 요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작업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생성하고 등록해서 실제로 TBM 할 때에 그 내용들을 교육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프로세스로 시스템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몰입형 VR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몇 개 이 대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혹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VR 체험 현장을 가서 VR을 체험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적으로 좀 움직인다는 것들 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체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업체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즉 작업조 단위로 실제로 작업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체험하는 공간 안에서 위험 요인을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안전의식 수준을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안전에 대한 어떤 지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툴박스 미팅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장비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 자료를 등록을 해놓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업자들 뭐 이때는 작업자하고 관리자가 함께 교육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때 이러한 교육 내용들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해봤습니다. 그 결과 뭐 대부분 현장에 투입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4DBIM하고 ARBIM입니다. 좀 ARBIM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일부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4DBIM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4DBIM은 말 그대로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어떤 작업들로 인해서 그 시설이 혹은 구조물이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컨텐츠를 이 안에 탑재를 하고 정기안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 교육에 하는 이유는 실제로 정기안전 교육 이전까지 진행된 작업을 대상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위험 요인들 혹은 불안전한 행동이라든가 불안전한 상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기안전교육의 콘텐츠로 탑재를 해놓고 그리고 실제로 정기안전교육 이후에 진행되는 작업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스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신 것들은 실내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이제 실외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촬영해서 실제로 현장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3D 메시로 생성을 해서 안전교육 콘텐츠를 탑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내하고 실외 현장 그 작업 환경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쨌든 근로자들의 특성이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들의 특성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들 결국 작업 환경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 환경 모델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개발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좀 프로세스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프로세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당연히 이상적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교육 파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최초의 작업 상황 정보가 좀 입력이 되면 뭐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고위험군이 어떤 것인지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위험 상해에 대한 분류에 따라서 위험 상황별 교육 자료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교육 자료가 생성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을 기반으로 작업 모델이 생성이 돼서 거기에 맞는 교육 콘텐츠가 생성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변경됐을 때는 당연히 위험성 평가가 갱신이 되고 그 갱신된 것들이 그대로 다시 교육 콘텐츠의 생성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더 이제 발전돼야 될 부분들은 사실 뭐 위험성 평가 부분 말고 교육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앞서서 중앙대학교 이대호 박사님이 그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AI 영상으로 인식되는 이 영상 기반의 정보들이 단순하게 알람을 주고 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조금 이 고급화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안전한 행동이라든가 불안전한 상태를 파악이 됐다면 그것이 실제로 교육 자료로 곧바로 활용될 수 있고 그러한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안전교육 콘텐츠가 검색이 돼서 생성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조금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소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 결국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고위험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그 고위험 지역에 따라서 이런 이동형 CCTV라든가 뭐 블랙박스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자동적으로 사전에 생성하고 그것이 도면상에 좀 구현이 된다고 한다면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CCTV 설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한 CCTV 설치를 통해서 영상 인식 이 되고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가
발견이 되면 그것이 영상이 자연어 처리가 돼서 자동적으로 컨텐츠가 검색되는 것입니다. 이 컨텐츠가 검색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로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 관리자라든가 전문업체 작업자 혹은 안전교육기관에서 교육 컨텐츠를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등록된 데이터가 뭐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돼서 자동으로 안전교육 컨텐츠가 생성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좀 가야 될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이 교육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문제라기보다는 뭐 활용의 한계 혹은 검색의 한계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도 안전 교육 자료에 대한 생성입니다. 그래서 뭐 안전 교육 컨텐츠에 대한 등록을 어떻게 좀 더 자율적으로 하고 그 자율적으로 그 컨텐츠를 등록했을 때 어떠한 좀 컨텐츠에 대한 공유 보상 체계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를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을 컨텐츠에서 자동 생성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형태로 기술 개발이 좀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좀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기술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풀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교육자료 생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작업이 좀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죠. 작업 환경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360 카메라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외부 현장에 대한 작업 환경 모델을 촬영하기 위해서 드론을 또 활용을 해야 되고요. 결국에 기존에 없던 작업들이 사실은 관리자한테 생기는 부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안전관리자분들이 하는 것들 혹은 뭐 관리감독자분들이 하는 업무들 중에서 일단 뭐 업무 중요도가 좀 낮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소화할 필요성이 높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좀 간소화하고 안전관리자의 업무량 혹은 관리감독자분들의 업무량을 좀 줄이는 대신에 안전교육 컨텐츠를 생성하거나 이 교육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좀 추가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거기에 방향성으로는 뭐 스마트 안전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을 좀 신설하는 것들, 뭐 국가기술자격법에도 신설할 수 있지만 산업안전지도사처럼 개별법령에서 전문 자격으로서 자격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뭐 스마트 안전관리사라고 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어떻게 배치돼야 되는지 배치 기준도 함께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교육을 좀 하기 위한 안전관리비 사용 범위에 대한 확대 필요입니다.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기술 장비들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컨텐츠 자체를 생성하는 부분도 조금 저희가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건진법뿐만 아니라 산업법에도 같이 동시에 근거가 좀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교육을 그 빔 정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뭐 공정 관리나 품질 관리 뭐 이런 부분들에서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 상당히 활용 가치가 좀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소 현장에서는 빔 정보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도 당연히 빔 정보에 대한 부분들 인지도가 떨어질 것이고 이해도가 떨어져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중소 현장에 조금 적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인허가 단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더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VR, AR 관련된 안전교육이 실제로 근로자분들이 체험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가 됐는데 뭐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요. 다만 중소 현장에서는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뭐 여러 기관에서 이동형 버스를 통해서 뭐 집체교육 형태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할 수 있는 이동형 버스를 오히려 구축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가는 형태의 안전교육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뭐 생활밀착형 SOC라는 뭐 개념이라고 제가 해놓긴 했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안전체험관 구축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안전체험관 안에는 뭐 도로교통에 대한 부분들, 뭐 화재 예방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주변의 민간 혹은 중소 현장들의 근로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상당히 이 부분은 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로자 안전교육 이수갱신제도에 대한 도입 내용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근로자 전체는 아니고요. 특별 교육을 좀 이수해야 되는 작업 공정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능인 같은 경우에 최근 기능인 등급제하고 전자카드제 도입을 하면서 좀 이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승급할 기능인 등급제에서 승급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고위험 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받아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5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발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